네, 이번 영상은 통화 승수에 대한 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통화 승수는 뭐 머니 멀티플라이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꽤 좀 된 것 같은데 몇 달 전에 QE에 대한 거 이렇게 쭉 한번 QE 시리즈에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얘기했던 거하고 이제 뭐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때도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뭐 머니 멀티플라이어, 통화 승수, 그다음에 화폐의 유통 속도, 머니 벨로시티 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개념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먼저 이제 통화 승수, 그다음에 그 화폐 유통 속도, 벨로시티에 관한 얘기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통화 승수에 대한 얘기와 그 화폐 유통 속도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던 거는 최근 미국 연준의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바라보는 관점이 이전과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이걸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얘기는 올해 9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9월에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연준에서 이제 발표한 거니까 그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신뢰할 만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연준에는 이제 보면은 세인트 루이스 연준 지부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세인트 루이스, 뭐 달라스, 그다음에 뉴욕 페드, 뉴욕 연준 이렇게 이제 각 지부들이 이제 서로 경쟁하듯이 좋은 내용들을 올려야 하니까 요게 논문 형식으로 올리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일반인들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블로그 형식으로 그래프와 복잡한 수식 빼고 그래프와 또는 아주 뭐 간결한 문장으로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 그다음에 현재 연준이 생각하는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뭐냐면은 어, 은행하고 페드가 있는데 페드가 은행에 대해서 지급준비금을 이렇게 쏴주면 주입을 해주면은 은행은 그 지급준비금을 갖고 대출을 일으키고 뭐 이런 이게 보면은 이제 경제학 대학교 1학년 경제학과를 가면은 경제학 전공을 하면은 대학교 1학년 그 뭐라 해야 되나 경제학 원론 시간에 배우는 그다음 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얼개는 그렇죠. 그 연준이 또는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을 풀면은 그 시중은행은 그것을 받아서 지급준비금의 뭐 몇 배수에 해당하는 그 예금을 그 대출을 일으키고 그 대출을 일으키면 그만큼 또 예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예금을 가지고서 우리가 저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지급준비금이 얼만큼의 대출을 일으켰나. 그 비율이 바로 통화승수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걸 이제 설명하면서 세인트 루이스 페드에서 9월에 이제 어떤 재밌는 글을 발표했냐면 그게 이제 주 제목이고 부제목에 RIP 머니 멀티플라이어 이렇게 썼습니다. 이 RIP라는 말은 Rest in Peace라는 말이죠. 어디 많이 가 있냐면 묘비명에 많이 가 있죠. Rest in Peace 누구 누구 이게 뭐냐면 삼가 누구누구의 명복을 빕니다. 뭐 이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머니 멀티플라이어 통화승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경제 원론 시간에 배우던 특히 통화나 화폐에 관련돼서 또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통화승수 끝 RIP 이렇게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페드 관점의 변화죠. 왜냐면은 페드가 여태까지 했던 일은 뭡니까? 2008년 저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2020년 또 그 코로나 팬데믹이 벌어졌을 때 페드가 했던 일은 뭐냐면 QE를 통해서 은행들한테 무한정 지급준비금을 공급했던 거죠. 근데 RIP 멀티플라이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까지 했던 페드가 했던 일 이거 말짱 뭐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짓을 했다.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머니 멀티플라이어라는 이 개념이 통화 승수에 대한
받았어요. 사망 선고를 드디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이후에 금융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머니 멀티플라이어의 이 집착을 갖지 말고 이제는 그만 놓아줘야 될 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 이 내용에 보면은 제롬 파월의 이제 했던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롬 파월이 2021년 2월에 청문회에서 상원 의원들하고 주고받은 얘기인데요. 머니 멀티플라이어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에 머니 멀티플라이어는 뭐가 됐냐면은 지급준비금이 시중은행에 들어가고 시중은행은 그걸 갖고 대출을 해주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고 그 통화량은 보통 M2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M2하고 경제 성장하고 우리는 예전에 제롬 파월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왔다. M2가 올라가면은 경제 성장률이 경제 성장이 GDP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왔다. 그렇게 했던 거는 과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잘 들어맞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 뒤에 이제 보면은 뒷문장을 보면은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잘 안 맞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파월이 When you and I studied economics, 여기서 U는 이제 상원 의원입니다. 이 질의를 한 의원님하고 내가 경제를 공부했을 때인데 언제냐면 million years고 100만 년 전에 공부했던 경제학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강조한 거죠. 100만 년 전에 뭐 인류가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 이제 경제학이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근데 뭐냐면 이미 오래된 이론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페드 내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뭐 중앙은행이나 우리나라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가르치냐? 아마 가르치는 분들도 저는 이제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주류 학계는 예전에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우리도 좀 많이 분발해서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게 이제 파월이 뒷문장에 했던 얘기입니다. M2하고 경제 성장은 어떤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둘 사이의 고전적인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둘의 관계는 이제는 버려야 할 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기존 모델은 어떤 거냐면요. 자, 대출을 D라 그러고요. 지급 준비금을 R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지급 준비율 있죠. 스몰 r, 소문자 r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요. 중앙은행이 QE에 의해서 지급 준비금이 증가하는 금액, 그건 이렇게 세모를 하는데, 이 세모가 델타라고 보통 읽습니다. 세모, 어떤 변수 앞에 세모 델타를 붙인 거는 그게 얼만큼 변했느냐,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증가했느냐, 뭐 감소했느냐, 그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출 앞에 D 앞에 델타 붙여주면은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보통 교과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즉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면 신용창조가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비율은 R분의 1만큼 곱해주면 되는데, R은 보통 뭐 10% 이렇게 되니까 R분의 1은 10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면은 R분의 1은 뭐 20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신용창조, 대출과 예금이 늘어나고, 그리고 경기가 회복이 된다. 대출했다는 거는 그게 뭐냐면은 누군가 그 돈이 필요한 건데 대출을 왜 받나요? 돈을 쓰기 위해서 받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뭐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기계가 이제 고장이 나서 새로운 기계를 뭐 기계를 고치든지 아니면 새로운 좋은 기계를, 치킨 튀기는 기계를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한다면 대출 받아서 이제 자기 돈이 없으면 대출 받겠죠.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행위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소비하기 위해서, 뭔가 지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된다. 이건 뭐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단순한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 통화증수 R분의 1이라는 거, 요게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고정적이어야 되는,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안정적이어야지 이 대출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딱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통 이제 이 머니 통화승수를 하는 거는 위에는 보통 M2를 쓰는데 현금하고 비슷한 머니마켓에 들어가 있는 돈들은 보통 빼줍니다. 왜냐면 현금은 대출에서 생긴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위에는 보통 뭐 M2로 쓰기도 하는데요. 뭐 값 자체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M2에서 지급준비금 현재 들어가 있는 지급준비금 한번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죠.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은 80년대 이전에는 뭐 95년도까지는 보면은 나름 안정적이었어요. 그 변화 폭이 크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90년대 중반부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이게. 그리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008년 그 금융위기 때 보면은 이게 한 130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한 5에서 8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통화승수, 아까 얘기했던 불경기 때 지급준비금을 늘리고 그러면 시중은행이 대출을 늘리고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고 하는 이 논리, 이 관계가 여기에서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 통화승수라는 값이 안정적이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게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140까지 갔다가 10까지 줄어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전에 2008년 이전에, 그리고 이미 2008년 이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전 이 95년 요 때는 지급준비금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통화승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좀 더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섀도우 뱅킹이라는 거죠. 그 은행이 규제, 뭐 쉽게 얘기하면 규제를 회피해서 또 다른 대출을 일으키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데요. 어쨌든 이미 이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2008년 이후에 보면 가장 이제 심각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하도 많이 보셔서 이제 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뭐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2008년 이전에는 그 지급준비금이 160억 달러에 불과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급준비금은 4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대략 250배 정도 성장을 한 건데요.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이게요. 그러면 2008년 이전에 그 페드의 그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한번 간단히 한번 보통 복습을 해보면요.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걸 통해서 FFR, 페드 펀드 레이트라는 거, 즉 뭐냐면은 초단기 자금 시장에서 페드가 공개시장을 통해 가지고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그 페드 원하는 타겟, 원하는 목표치 그 단기 시장 이자율을 설정을 하면 거기에서 그게 이자율이 결정되게 이렇게 해줍니다. 만약에 이자율이 너무 지금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 그러면 페드가 개입을 해서 요게 이 공급인데 서플라이, 이게 바로 페드가 지급준비금을 시장에 공급했다가 또는 거두어들였다가 공급했다가 하는 그런 공급 곡선인데 뭐 일직선이죠. 이거 왜냐면 페드가 유일하게 시장에 새로운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공급하거나 또 걷어들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율에 상관없이 페드는 이렇게 너무 많으면 이렇게 해서 이자율을 여기에서 이렇게 맞추는 거죠. 요 파란색은 일반 시중은행의 일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에 대한 수요 곡선이겠죠.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데서 결정된다.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여기에 있다가 이만큼 늘리면은 당연히 페드 펀드 레이트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과거에는 했다는 거죠. 특히 금융위기 이전에는 요 시장을 통해서 했는데 요 때는 뭘 갖고 했느냐? 요 때에 보니까 지급준비금 전체가 160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뭐라 해야 되냐? 리미티드 리저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제한된 준비금에서 시장이 이제 이 초단기 시장이 움직였던 거죠. 그러면 현재는 어떤 거냐? 현재는 앰플 리저브라고 합니다. 앰플이란 말이 충분하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충분하다는 말로도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250배 들었으니까 이거는 뭐 충분한 게 아니라 뭐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페드가 여기 실링이 이제 IORB라고 해서 그 지급 준비금에 지급하는 그 이자율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 제가 저랑 했을 때 많이 봤었죠. 오버넷 RRP 레이트라고 해서 거기에 그 하는 게 이렇게 실링 천정과 플로어 바닥을 만들어서 요 안에서 FFR 그 초단기 그 금리가 결정되게 해주고 있다. 요런 스kim 요런 것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2008년 이전과 2008년 이후는 분명히 다른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구조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그 세인트 루이스 그 블로그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결정적으로 지급 준비 보통 통화 승수는 R분의 1 이 지급 준비율을 갖고서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저 뭐냐 M2 나누기 지급 준비금 요걸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요게 R이라는 것이 그 지급 준비율인데 지급 준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통화 승수가 커지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지금 한 5%였나요? 저도 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2020년 3월에 페드에서 발표를 합니다. 어떤 발표를 하느냐? 지급 준비율 RRR이라고 하는데요. Required Reserve Ratio라고 하는데 0% 앞으로 우리의 지급 준비율은 0%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마 저 그 고등학교 수학에서 극한 배우신 분들은 알겠죠? 여기 R분의 1인데 이 R이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되나요? 예, 무한대가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은행의 대출이 무한대, 예금이 무한대로 갔다. 요걸 의미하는데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순히 지급 준비율을 사용해서 이 어떤 정책을 했는데 그 정책이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지급 준비율을 갖고서 예상을 한 거죠. 지금 지급 준비율이 10%고 그다음에 지급 준비금이 10억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시중은행을 통해서 생기는 그 새로운 대출은 10억 나누기 10%즉 100억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존에 통화승수에 있는 학자들은 시중에 이게 그만큼 안 늘었네요. 이 얘기 뭐냐면은 시중에 통화승수가 줄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통화승수 지급 준비율은 이미 0%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1년 6개월도 더 된 2020년 3월이니까요. M2가 무한대가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이런 이제 지급 준비율을 가지고서 구한 통화 승수에 대한 예측은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통화 승수는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요. 대출과 지급 준비금을 가지고서 구합니다. 즉 지급 준비금 나누기 대출 나누기 지급 준비금 요거가 통화승수가 되는 거죠. 이게 뭐 현재 대출이 100이 되어 있고 지급 준비금이 10이다. 그러면 통화승수는 10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거는 그냥 사후적으로 계산하는 값입니다. 통화승수는 우리가 지표로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값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어느 주식의 주가가 100원이다. 그건 지금 차트 보면 나오잖아요. 뭐 1000원이다. 차트 보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급준비금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대출 금액 얼마 있으면 대출 나누기 지급준비금 해준 거 요게 바로 그 통화승수인데요. 이 통화승수라는 것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의값이에요. 통화승수는 이렇게 구한다. 지급준비 그 대출 나누기 지급준비금 이렇게 구하는 게 이게 통화승수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걸 갖고서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지급준비금이 뭐 100이니까 내 통화승수 10%니까 요거를 지금 지급준비금을 100을 늘리면은 1000만큼 늘어난다. 대출계획금이 1000만큼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현재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그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 페드하고 은행의 연결은 어떻게 되느냐? 예, 그 세인트루이스 그 블로그에서는 뭐 여태까지 얘기한 것처럼요. 지급준비금의 희소한 시기와 풍부한 시기에 차이가 존재한다. 예전에는 그런 그 통화승수라는 개념을 써서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말이 됐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뭐 한 건데 이거는 바로 통화승수로서 그 늘어난 지급준비금하고 그 다음에 증가한 대출 또는 예금을 설명하는 것은 증상과 원인을 혼동하는 거다. 오늘 뭐 또 나중에 제가 유통속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나오게 되는 거지만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거 아직은 몰라요. 이 병이 뭔지. 우린 미리 알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독감에 걸렸어요. 그럼 독감에 걸리면 이제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서 뭐 가장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체온제죠. 체온제고 뭐 청진기 대보고 뭐 여러 가지 증상도 물어보고 하죠. 그래서 체온을 재니까 체온열이 뭐 39도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고열에 지금 이제 39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이제 다 여러 가지 그 검진을 하고 환자한테 얘기하는 네, 환자분의 병은 고열입니다. 원인은 고열이 열이 올라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환자가 굉장히 황당하겠죠. 자기 열 나는 거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머리 만져보니까 머리가 좀 뭐 불덩이처럼 뜨겁고 그거 알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한테 네, 당신의 병은 고열입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투여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아주 골치 아프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독감 어떤 병의 원인을 보여주는 증상은 열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뭐냐면은 그 통화승수가 떨어졌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증상이라는 거죠. 그 경제에 뭔가 문제가 현재 있는 상황이에요. 경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뭐 실업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경제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의 증상을 보여주는 게 통화승수라는 거죠. 제대로 지금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고 있고 저 그 지급준비금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그만큼 대출을 안 해주고 있고 그래서 따라서 그 저 뭐냐 은행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보고서 어떤 학자가 경제학자가 딱 나타 네 지금은 통화승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또 이후에 말씀드려 네 유통 속도가 줄어서 문제가 생기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증상하고 원인을 혼동한 거죠. 이거는 아무 말도 안 한 것만도 못하다는 거죠. 어쨌든 현재 상황들을 보면은 이런 이제 통화승수 모델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이 통화승수가 안정적이었을 때는 그나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더욱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과연 모든 나라 모든 경제에 다 통용이 되느냐?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교과서에서 배운 걸 갖고서 다 모든 것에 적용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제가 드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의 통화 정책인데, 중국의 통화 정책을 여러분들 하면 중국 뉴스들을, 금융에 관련된 뉴스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낮췄다. 요거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자율 낮췄다. 이것도 큰 뉴스인데 제일 큰 뉴스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인민은행은 뭐냐면 지급 준비를 낮춘 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 금융 관련한 뉴스하고 미국 금융 관련한 뉴스 한번 딱 들어보시면은 지급 준비율을 한국은행이 이번에 지급 준비율을 얼마 낮추기로 했습니다. 페드가 지급 준비율을 얼마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거 뉴스가 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2020년 3월에 있었던 지급 준비율을 0%로 만든 것도 큰 뉴스가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급 준비율이 큰 의미가 없어져 반면에 중국의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우에서는 지급 준비율이 아직도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중국의 경제 구조를 생각하면은, 특히 금융권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뭐 간단하게 답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중국의 은행들은 사기업도 있지만은 민간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국유기업이죠. 그러면 국가 정책,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굉장히 충실하게 따라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또 중국 인민은행의 정책에 충실하게 따라야 되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급 준비율이라는 이 정책 도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 영상을 듣고 양이사가 지급 준비를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아무데나 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미국 특히 연준에 있어서는 이 지급 준비율은 이미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최근에 지난달에 있었던 논문에서 RIP 머니 멀티플라이어 요걸 통해서 이미 이제 그 통화 승수 이거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이미 가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